2020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화 학력평가 총평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문항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3월 4월 학력평가 정도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려도 지금 이게 1등급에 만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좀 고민하다가 선지 2개 정도 사이에서 이걸 골랐는데 맞췄다 하는 거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고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 하려고 진짜 그 저녁도 굶어가면서 이거를 자료실에 올려놓겠어요. 내가 이게 몇 강에서 뭐가 나왔는지 내가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정말 학교 수업이랑 EBS 강의를 가지고 동아시아사를 해나가고 있는 우리 그 만명대군들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수특에 있는 그 페이지를 찾아가며 일부러 그래서 이 문항 뒤에마다 핵심 개념을 붙여드리거든요. 그 수고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복습하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자료실에 있는 이 자료, 그리고 내 시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늘 얘기하지만 클리어 파일에다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전까지 6번의 모의고사를 잘 챙겨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3월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인 이상이 자신의 여동생 오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내 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참 이해 없는 세상이고요. 아무리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보내도 입시 레이스를 치르는 나 자신은 외로울 수 있어요. 참 고독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동아시아사가 가족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40만 수험생 가운데 동아시아사 선택자 2만 명 이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도 끈끈해요. 쟤를 이기고 내가 1등급 맞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도 끈끈해요. 수강후기 게시판만 봐도 그래요. 서로 답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더불어 숲을 이루면서 비바람 혼자 맞으면서 나무 그냥 막 비 맞고 바람 맞고 눈 맞고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어깨동무하고 더불어 숲을 이루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선생님도 이런 파일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3월 모의고사 여기 있고요. 4월 거 있고요. 여기에 채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딱 동아시아사 기출문제 필요할 때 여기에 한 3년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선 올해 거부터 챙기는 연습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도요, 이 신석기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4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문제 형식은 좀 바뀌었죠?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대놓고 줬어요.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찾으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토기를 모르면 여러분은 복습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랴오허강 유역에서 보이는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를 해놓고선요 활동하기를 하래요. 각 지역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문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단원에서 성취해야 되는 것이 각 지역의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자라는 게 교육과정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성하는 거지. 그럼 지역별로 보자. 중국 간에 보니까 와 이게 뭐야.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죠. 중국 간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간에는 뭐가 보여요? 화염 모양의 지금 조몬 토기가 보이고 있어요.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한국관이래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땡큐베리 감사. 빗사인 무늬 토기로 가시면 되죠. 만주 한반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상나라의 4발 달린 솥이에요. 상나라의 4발 달린 솥이고요. 이게 지금 신석기 시대에 보이는 겁니까?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청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뭐예요? 양사원 문화를 대표하는 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물고기 문이라던가 이러한 대표적으로 채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 중국관에서는 보일 수 있겠죠. 황허강 중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조금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진에 따라서 조금 홀쭉한 것들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황허강 하류에서 보이는 다원커브 문화를 대표하는 이 세발토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운커우, 예, 문화를 대표하는 다운커우 토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얘는 청동으로 만든 청동술잔이에요. 예, 흙이 아니에요. 얘는 청동이에요. 근데 어디서 보이냐면 얼리터우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술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황허강 유역에서 보이는 청동술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남들 다 맞는 문제를 내가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얘들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의 내용이고 수능 개념에도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뭐야?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일본 열도의 조문, 문화를 대표하는 조몬토기, 허무도 문화, 창장강 하류의 허무도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 황하강 유역의 하류 지역의 다원커우 토기, 이쪽이죠. 양사호, 황하강 중류의 양사호 문화를 대표하는 양사호 토기, 야오강 유역의 홍산 토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번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지금 이게 4월 학평에서는 3점 정도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6모 정도를 볼 때쯤이 되면 이 5강이거든요. 이게 유학과 불교 단원에서 이게 율령을 공부할 때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뭘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느냐? 일본의 다이오 율령. 정말 최근에 한 3년 동안 봤던 한 8, 9번 정도의 문제에서 봤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다이오율령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난도에 따라서.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이 국가율령 중 신기령의 일부입니다. 다이호 율령 등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여기 딱 맨 앞에 뭘 줬습니까? 신기관에서 천지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모두 신기령에 의거한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 봤더니 신령에게 지내는 여러 제사에 관한 물품과 방법 등등등등은 이런 거 별식에 따라서 랄랄랄랄라 진행된대. 그럼 결국엔 신기관은 뭘 담당하는 거야?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긴 게 어느 나라에 있었니? 그치. 일본의 다이오 율령을 쫙 보니까 이것도 수특에 있는 거지. 이관, 신기관과 태정관, 이관과 그 다음에 좌병관, 우병관이 있고 각각 4개의 성씩 총 몇 성? 8성. 그래서 이관 8성제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를 감찰하는 탄정대, 이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게 신기관이고요. 답지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으로 찾아가 볼까요?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몽골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정당성, 삼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당성이래. 정당성 아래 육부가 있었다. 이거는 발해 삼성 육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다. 태정관은 행정을 담당하고 신기관은 제사를 담당한다.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거란. 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했는데 이 국자감은 학교잖아. 근데 이 이름을 그대로 딴 나라가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라던가 당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태정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에 있는 요 정도의 내용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안 틀립니다. 이관 8성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명칭까지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도록 합니다. 3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가의 묵특이, 그 유명한 남자 묵특 또 나왔어요. 고후는 한고조 유방의 황후를 얘기합니다.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대요. 엄청 열받겠죠? 그래서 경로한 고후가 묵특을 공격하려 했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다 뜯어 말렸대. 한 고조께서도 과거 평성에서 묵특에게 포위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참으세요. 그래서 만류했대. 그래서 화친했대. 그 얘기는 뭐야? 모욕을 당했지만 묵특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야. 한나라 고조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서는 한보다 누가 묵특선우가 다스리는 흉노가 강성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사료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위청이라고 하는 자에게 기병 3만
와, 말탄 병사 3만을 이끌고 출병하도록 하여서 한나라 군사들이 한밤중에 진격해 가의 우연항을 포위하자. 요거 모르면 힌트가 조금 어려워. 묵특과 이게 가장 대표적인 힌트가 됩니다. 묵특선우 등장했고요. 그리고 우연항이 등장했어요. 좌현왕, 우연왕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왕이 도망쳤고요. 랄랄랄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 한나라 무제가 곽거병 위청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이 흉노를 축출하고 물리치는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이 위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공을 여러 차례 세웠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묵특이 누군데? 흉노에 아주 잘 나갔던 선우예요. 그쵸? 흉노, 묵특선우 때 어땠어요? 한고조 유방을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포위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럼 정답은 바로 뭘로 가요?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했다. 이게 정답인데요. 그럼 하나만 더 정리하자는 거야. 최고 통치자 선우 아래 뭐가 있었다? 좌현왕, 우연왕. 이거 3월 달에 그대로 보여준 PPT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재탕이 아니야. 중요한이가 계속 나오잖아, 얘들아.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그대로란 말이야. 한번 볼까? 선우 아래, 이게 날개단에 딱 있잖아. 우연왕, 좌현왕. 선우 아래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이 내용 그대로 우리 제시문에 실려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정답은 뭘로 가요? 쉽게 최고 통치자를 선우로 하고 그 아래에 좌현왕, 우연왕을 두었다. 이에요. 그러면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팔기제 운영하였다. 이런 거 정도는 챙겨놔야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후금. 그치? 휴고가 치안을 담당하였다. 휴고가 치안을 담당하고 지토가 토지와 관련된 걸 담당하고 있어. 맞아. 고케닌. 효군이 있고 고케닌. 맞아요.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번 등의 화번공주를 보냈다. 예, 화번공주라고 하는 건 중원의 왕조가 주변의 이민족 왕조에게 화친을 위해서 결혼,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보내는 황실의 딸이라던가 공주라던가 종실의 딸이라던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토번에 당나라에서 문성공주라는 화번공주가 가요. 송첸캄포라고 하는 토번의 지도자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나라, 물론 당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화친 정책을 위해서 화번공주를 보냈는데요. 토번을 보낸 나라는 이제 당이 되겠습니다. 화폐를 반량전으로 통일하였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 반량전으로 통일했어. 화폐, 문자, 도량형 통일하면 딱 떠오르잖아. 진시황제. 그치? 진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흉노에 대한 설명.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늘 나온다 그랬지? 선우, 그리고 좌현왕, 우연왕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4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인구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이것도 사실 3월 달에 나왔어. 선생님이 진짜 이럴 수가 있나? 말해서 3월 달에 선생님이 정리한 걸 봤다? 그랬더니 3월 달에는 3번 문제였는데 도호부 문제였어. 당대의 변방의 통치기간 도호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왕조에 대한 설명. 그럼 당나라잖아.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나당연합을 통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킨 그 내용이 나왔어. 근데 봐봐. 요거 봐봐. 660년, 663년이 나와. 느낌 와야 돼. 연돌 외우라는 게 아니야. 7세기 중반 이후야. 당나라의 유인원이 사비성에 남아 지금의 부여죠. 백제의 마지막 도읍입니다. 성을 지켰고 신라의 왕자 김인태가 보좌했대요. 당이랑 신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라와 당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어디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사비성이요. 저 겪고 보좌했대요. 끝났네. 사비성에 지금 유인원이 있대고 신라 왕자가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건 사비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소정방이라고 하는 자가 백제의 왕과 왕족, 신료 93명, 백성 12,000명을 데리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당으로 가요. 이건 뭡니까? 왕조가 멸망하면서 새롭게 생긴 인구 이동이죠. 당으로 끌려갔어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660년 한번 볼게요. 일본 수군과 좌평 여자신을 비롯한
백제의 백성들이 배를 띄어 일본으로 향했대요. 일본의 수군과 백제 사람들이 663년에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번에는 일본의 수군? 아니 일본의 수군과 왜? 누가? 백제의 백성이 어디로 갔대? 배 띄어서 함께 지금 일본으로 갔대요. 그래서 665년에 백제 백성 400명을 금강국 신정군에 살게 했대요. 일본 서기 기록인데요. 결국에는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간 겁니다. 660년에 백제는 멸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663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백제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외가요. 이거 늘 나오는 거죠. 이 외 수군이 말 그대로 한반도까지 와서 백강 전투를 하면서 이 백제는 멸망했지만 이 백제인들과 함께 나당연합군에 맞섰던 전투가 있어요. 물론 그 전투에서는 패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백제인들과 일본 수군이 지금 일본으로 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인 거죠.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전쟁과 관련된 바로 그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을 좀 보자는 겁니다. 7세기 중엽 나당 연합군 결성됐죠. 백제 멸망시켰고요. 백강전투 나당 연합군이 역시 이겼고요.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는 바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인구이동에 대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당연합군의 활동이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죠. 나당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백강전투 이기고 고구려 멸망까지 가는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번 휴인장이 발급된 목적을 파악한다. 이거는 뭐예요? 붉은 도장이 찍혀있는 이 허가증을 가지고 무역 허가증이 있는 자들이 바다 밖으로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무역할 수 있는 건데요. 에도막부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에도막부 시기에 이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본 내 그 세력에게 발급한 겁니다. 신패랑은 달라요. 신패는 에도막부에서 청나라 상인에게 발급한 거고요. 휴인장은 에도막부가 일본 상인들 그 세력들에게 발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1635년에 휴인장 발급은 이제 중지가 되게 된다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청계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3월 학평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 해제된 배경은 뭐예요? 맞아요. 청나라의 강희제가 반청 세력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다 진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684년에 해제하게 된 겁니다. 온인의 난의 발생 원인,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선 무로마치 막부 시기인 1467년에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시작돼서 한 10년 정도를 가게 되죠. 정화의 함대가 이동한 경로는 뭡니까? 정화의 함대 영락제 때부터 선독제 때까지 조공 채권 관계 그 세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정화의 함대가 동남아를 비롯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먼 길을 항해하고 왔죠. 정답은 뭘로 간다? 나당연합군의 활동, 지금 백제 멸망 얘기와 그로 인한 인구이동 얘기가 쭉 나오고 있다. 4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살짝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몇 단원이냐면요. 국제관계의 다원화라고 하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 4강 내용인데요. 이 4강에 보면요. 되게도 많은 여러 민족이 등장합니다. 거란, 여진,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라던가 그 다음에 또 송나라 결국에는 몽골, 원나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명확하게 민족별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힌트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허나 우리가 이미 4월 달에 거란, 즉 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때 정리하면서 이건 거란이고 이거는 여진이고 이거는 서하를 세운 탕구투구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4단원 이라고 정리해 두시고요. 첫 번째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아구다가 황제라 칭하고 아쿠다, 아구타, 아구다 이게 지금 이 교육과정에서 아구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진족 1115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을 지금 결속해내는 인물입니다. 국호를 뭘로 했대요? 금. 여진족이 세운 바로 금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진족이 세운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아구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가라고 하는 나라의 서쪽에는 거란이 있고요. 그리고요,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고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려인데요. 예전에 거란과 고려의 조정을 섬겼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한테 이렇게 했던 애들인 거예요. 매번 조화하러 올 때마다 단비가죽, 좋은 말 등을 예물로 바쳤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은등을 후히 주었었었는데 그때의 금나라가 아니죠.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송가 연합해서 거란 멸망시키고요. 고려한테도 사대 관계를 명확하게 막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요. 정답은 뭘로 갑니까? 맹한 모극제를 시행하였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거란은 남명관, 북명관, 북명관, 남명관제고요. 금나라는요. 맹한 모극제와 주연제를 이원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송을 정복한 거는 어느 나라예요? 맞습니다. 원이고요. 몽골 원이 되겠습니다. 1279년 쿠빌라이 칸의 일이고요. 고려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역시 몽골 원. 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 거 북위 효문제 때 일이 되겠습니다.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할양받았다. 중요한 내용이죠. 936년 거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여진 1115년 체크하겠습니다. 아구다. 아구다 나오죠. 건국했습니다. 송가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고요. 정강의 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송고려와 군신관계까지 체결할 정도로 강성했다. 나중에 문제 어렵게 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맹한모국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맹한모국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진 쪽을 비롯한 부족민들은 맹한모국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한족 등을 비롯한 이 농경민들은 주연제로 다스리는데요.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집에서 300호라고 할 때 이거는 가구잖아. 300호 이거를 1모국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명의 모국군이 나와. 그리고 이 100명의 군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모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에 곱하기 10배쯤 되는 3,0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명의 군이 나오는데 이 군을 뭐라고 하느냐? 맹한군이라고 해요. 1,000명을 이끄는 이 우두머리를 맹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맹한과 모국은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딴 거예요. 명칭을. 그래서 맹한 모국제고요. 이 맹한과 모국은 100단위, 1000단위의 이 군을 이끄는 행정과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맹한모국제 나오면 무엇이다? 금나라.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왕조의 수도 장안에는 대놓고 다 주고 있다? 와. 이거를 가지고 이게 당나라냐, 발해냐, 일본이냐, 헤이조큐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장안이라고 대놓고 줬어. 북쪽에 황제가 거처하는 궁성이 있었으며 황상의 남쪽으로 주작대로가 뻗어 있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동시와 서시가 있어. 여기 지금 주작대로고 이 시장이지. 이 서시는 특히 발해와 일본 등에서 온 사신과 상인이 방문하는 국제적인 시장이고 마켓이래. 그리고 여기 대놓고 장안성 구조도까지 줬어. 수도 장안, 장안성.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7에서 10세기까지 가는 왕조인 발해의 상인들이 들어와 있대. 대놓고 다 줬어. 장안성까지 줬어. 이 왕조는 어떤 왕조야? 당나라야. 그리고 여기에 발해 일본이 나오니까 왠지 그런 느낌 있지 않니? 어떤 느낌? 이거 장안성을 발해와 일본에서 본따서 만들었는데 금성교과서에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온 이 당나라 장안성 구조가 그대로 있다. 주작대로, 동시, 서시, 황성, 공성 쫙 나오지.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본따서 발해의 상경성을 이런 식으로 주작대로와 만들었고요. 일본의 헤이조큐 역시 주작대로가 있고 서시, 동시 그대로 있고 좌경, 우경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다? 맞아요. 이 당의 장안성을 지금 본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놓고 다 준 거야. 발해 일본 힌트도 줬고 장안성까지 줬어요. 그러면 당나라 한 거지. 그러면 당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북주와 북제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북주와 북제가 막 서로 혼인하려고 하고 막 이 나라한테 끈을 대려고 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그 정도로 강성했던 바로 돌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1번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북주와 북제 모두 다 조공을 받았던 바로 강성했던 돌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1004년에 거란과 화친을 맺은 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야마타이국과 교류하였다. 3세기 야마타이국은요, 중국의 위나라와 교류하면서 위로부터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받았습니다. 아니고요. 베트남 북부의 안남도읍을 설치하였다. 이번 교육과정만 공부한 친구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안남도읍은요, 679년에 당나라가 지금의 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 설치한 것인데요. 3월 달에 도호부가 나왔죠. 당대의 변방 통치를 위해서 설치한 거야. 특히 안남도호부는 무엇이냐면 저 한나라 무제 때 남비엣을 멸망시킨 이후에 한나라가 9개의 군을 설치하고 그 이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이 중국의 지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679년에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의 통치와 지배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7세기 후반 안남도호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베트남 이 지역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대에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베트남이 강조됐을 때 이런 선지가 나오면 되게도 쉽게 풀었을 텐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베트남이 되게 드문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친 친구들이 있다면 3월 달에 도호부와 함께 요 당과 요 베트남 북부 지역의 연계성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5번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동서교역로를 장악하였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호라즘을 이슬람 왕국 호라즘을 무너뜨린 사람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한 설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칭기스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엽사 기가 막히네. 여기 보면 디아델 갈레온 이렇게 돼 있어. 나는 뭐 스페인어는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필리피나스 아무튼 뭔가 뭐 그런 느낌이 막 와 있어.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대. 이곳은 16세기 후반 에스파냐가 점령을 한 이후에 이것도 사실은 바로 전년도 수능에 요 시점과 관련해서 16세기 후반에 에스파냐가 바로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한 것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죠. 시기와 관련해서입니다.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대.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갈레온 선이라고 하는 이 선박 인데 막 대포도 장착하고 막 무역하러 다니는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지금 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스파냐는요. 자기네 동네가 아니라 저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의 아카풀코 은광에서 은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마닐라로 대량의 은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마닐라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은을 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이런 거 사는 거야. 그러면 샀으니까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단이랑 도자기 샀으면 뭘 해?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뭘로 낸 거야? 저 멕시코에서 가지고 온 이 은으로 낸 거야. 실버, 은이야. 그래서 무역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금 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갈레온 선이 그려진 우표를 붙여서 보낼게요. 그러면 가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3월과 마찬가지로 은이다 라는 거예요. 삼포회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게 은 때문입니까? 1510년에 우리가 개항했던 저쪽 경상남도 쪽에 3개의 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포라고 불렀는데 그중에 한 곳에서 제포, 네이포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난인데요. 결국에는 이건 무엇이냐? 우리와 일본의 이 무역에서 우리가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할 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무역 확대를 확 해주지 않아요. 뭐 선박수라던가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거 대마도주의 아들이 막 선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은과 상관없이 일어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아니고요. 1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이거는 3월달 선지에도 나왔던 겁니다. 정답지였죠. 1조 편법은 뭡니까? 명나라의 세금 제도인데요. 뭐예요?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16세기 후반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 명은
예,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끄덕여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막대하게 흘러들어가는 은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은이고요. 디귿. 징더전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품목.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암기하자고. 징더전 도자기. 은 아니야.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데 쓸 수 있는 오답이 몇 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징더전에서 생산 대표적인 품목은 은이 아니라 도자기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끼고 갈 수 있고요. 이와미 광산의 개발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일본의 대표적인 은광인데요. 이 은광이 굉장히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책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와미 광산 같은 경우는 우리 3월 달에 이미 문제 풀었잖아. 우리가 연산군 때 회치법이라고 해서 은을 기가 막히게 재련해내는 기술을 조선에서 발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일본에 유출이 되게 돼요. 그럼 이게 재련이 되고 나름 순수한 은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되게 되니까 이 은광 개발이 굉장히 활기를 띠죠. 그러면서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과 관련된 설명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역시 7강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선생님이 3월과 마찬가지로 또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볼래요? 명나라에서는 1조 편법 은유통이 증가한다. 1조 편법은요. 여러 잡다한 세를요. 지세와 정세로 했고요. 이 지세와 정세를 뭘로 납부하는 것이다. 은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일본은요. 센고쿠 시대에 그 다이묘들이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은광을 개발에 앞장서게 되는데 사실은 조선에서 회치법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회치법을 통해서 은을 가성비 좋게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은 생산량이 급증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본다면 이와미 은광까지 은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낼 수 있겠죠. 8번 문제입니다. 역시 3월과 마찬가지로 가승려. 다시 한번 몇 세기가 나오고 있느냐. 5강에 나오는 유학과 불교 단원의 불교 내용인데요. 이 승려는 어떤 승려인지 한번 힌트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낚기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당나라에도 정관이라고 하는 그 연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일본의 연호예요. 그래서 요 정관 6년 여기는 뭐 850년대부터 870년대까지 그 시기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충분하거든요. 9세기다라는 것만 여기서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정관 6년이든 승마 5년이든 지금 다 9세기잖아. 9세기 864년에 가라는 사람이 죽었대. 그는 이 8세기 전반인 바로 요 시기에 첫 번째 힌트죠. 일본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갔대. 그럼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일본 사람이에요. 법사라고 했으니까 승려죠. 일본 승려인데요. 일본에서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9세기라고 하는 힌트는 대놓고 줬기 때문에 9세기니까 중국은 어느 나라였을 때입니까? 당나라일 때죠. 그럼 일본 승려가 당나라로 간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승화 6년 839년 일본 사신이 조공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여 그도배에 올랐다. 갑자기 역풍이 일어나 등줄 근방에 도착하여 산둥반도입니다. 어딘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보고 그분이 또 나오죠. 3월 달에 나왔던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란 힌트가 나와요. 장보고는 통일신라의 인물이고요. 해상왕 장보고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요. 산둥반도에 자신이 모두 지었어요.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찰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해성 세력이고요. 나름의 자신의 무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장보고 세력의 도움으로 여러 성지를 순례하고요. 거기서 겨울도 묵고요. 그리고 나서 봄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컴백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입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긴 책이 입당구법 순례 행기예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정답지와 여러분들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9세기의 일본 승려 엔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선 뭘로 갑니까? 3번 입당구법 순례 행기 딱 나오죠. 이게 정답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왕호천출국전 해초,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고요. 8세기가 되겠습니다.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승려 해자, 해초 아니고 해자입니다. 해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쇼토크 태자, 해자다. 6세기 말 7세기, 요 시기 활동이기 때문에 6세기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고요. 입당구법 순례 행기 9세기 엔님 맞습니다. 4번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똑같은 이런 기록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건 누굽니까? 7세기 당나라의 승려, 우리가 삼장법사로 알고 있는 바로 현장 스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창시하였다. 이건 남북조 시대에 들어본 적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달마대사라고 해서 사실은 이 사람도 왕자님 출신이거든요. 근데 참선, 그리고 직관 이런 것이 진정한 진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이 달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엔닌 입당구법 순례 행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한 건데요. 바로 9세기의 요 내용에서 지금 문제 다 풀리는 거 보이죠? 일본 승려 당나라 갔다 왔다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다 입당구법 순례 행기 9세기 다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학문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이것도 3월에 그대로 나왔어요. 강항 아저씨 이야기, 후지와라 세이카 이야기 다 나왔어요. 사소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비석은 일본 어디에 있는 강항 현창비래요.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강항이라고 하는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 포로야. 가면서 막 조카가 물에 던져져 죽는 것도 보고 정말 막 애간장이 끊어지면서 거기 갔단 말이야. 근데 대단한 성리학자고 머릿속에 막 그냥 경전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후지하라 세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해. 그래서 강항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죄에다 막 적어주고 왔단 말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후지하라 세이카가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것을 저술하고요. 이 사람은 일본 성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에도 막부의 의리를 정비한 하야시 라자니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야, 지금 되게 허망하지 않니? 이를 통해 주의가 집대성한 이 학문이 일본에서 발전하는데 강항이 기여했다. 우리는 그것만 나오면 돼. 강항 성리학자야. 후지하라 세이카도 사소경 외운을 통해 성리학 발전에 이바지했어. 그럼 가는 뭐야? 성리학. 끝! 그러면 성리학에 대해 성리학이 각국에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되는 거야. 한반도에서는 이 성리학의 영향으로 지방의 서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 했어? 성리학의 선현들의 제사도 지내고 공부도 했지. 향약이 만들어졌다. 향촌 자치를 성리학적인 규범 속에서 자치적인 룰을 만들어 생활하려고 했지. 맞아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장자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법들이 있어요. 주자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처음엔 정치 이념이고 학문적인 사상인데 점점 사회의 규범으로 퍼져나가요. 조선 전기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기쯤 가게 되면요. 굉장히 장자 중심이고요. 그죠? 아들, 남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려랑 되게 여성의 지가 달랐다. 조선 전기와 후기도 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리학적인 규범이 그만큼 확산된 이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의명분론과 화이론이 강조되었다. 이게 뭔데? 중화와 오랑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질서,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거지. 남송 대 주의가 만들었을 때 그 남송의 위치가 어때? 여러 이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행군이었던 그런 역사잖아. 그런데도 곧 죽어도 우리는 중하고 니들은 오랑캐야 라고 구분시켜버려요. 명백하게 이 안에는 질서가 있고 구분이 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리대전이 편찬되었다. 이건 송나라 때 아니고요. 명나라 때 성리학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편찬되고 있다. 역시 가능합니다. 헤이조교가 건설되었다. 헤이조교가 도읍으로 있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나라시대라고 하는데 8세기죠. 그런데
성리학은요, 남송대 주의가 집대성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은 요 핵심 내용 3월달 거랑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남송대 주의가 집대성했고요. 근사록 사서집주 책 시험에 출제되고요. 이기론이라던가 경물취직 거경공리와 같은 수양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단원의 유학과 불교 단원에서 성리학 정리하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문서들이 교환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딱 보니까 청나라 같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피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피움이라고 하는 게 아편이에요, 아편. 근데 이 설명 모를까봐 알려주잖아. 이 그림은 아편을 둘러싸고 영국과 청나라의 갈등 상황을 풍자한 건데 뒤에 보니까 군사 세력들이 보이죠. 겨누고 있죠. 영국은 청과의 무역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 밀매했어요. 나쁜 거야. 자기네 나라가 손해본다고 저런 짓을 하다니.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 황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는데 황제의 스승조차도 아편굴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임칙서를 보내서 아편을 몰수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영국은 의회를 통해서 전쟁을 결의하고 어떻게 했어요? 1840년부터 42년까지 전쟁하죠. 그리고 패한 청나라는 영국과 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까지 나오죠.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했대요. 이 조약이 어떤 조약이에요? 바로 난징 조약이에요. 선생님이 난징 조약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이게 조약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조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수능 특강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갖고 와봤어. 상하이 등 5개라고 보지 마. 상하이, 닝보, 푸르저우, 광저우, 샤먼, 아모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5개 항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세요. 3주에 보니까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할양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공행을 폐지하고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답 찾아봐. 홍콩 할양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게 난징 조약이잖아. 상하이 등 5개 항구 홍콩 할양 공행 폐지. 됐어요?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 이건 1901년 신축조약이고요. 신축조약은요, 의화단 운동의 결과 체결된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굉장히 사실은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중요합니다. 이건 1858년에 체결된 텐진 조약이고요. 이거는 제2차 아편 전쟁의 그 과정 가운데 체결됩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은요,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게 비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신사 파견의 계기는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876년에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수신사예요. 이게 1차 수신사고요. 1880년이 2차 수신사인데 결국에는 계기는 뭐예요? 조선이 개항을 한 그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조인된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1904년부터 5년까지 있었던 러일 전쟁의 결과 미국이 중재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난징 조약 내용까지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수능에서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텐진 조약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뿐만 아니라 2차 아편 전쟁 내용, 크리스트교 포교 자유의 인정, 외교 사절의 베이징 주재 인정,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텐진 조약의 내용 비준하는 그리고 영토 할양이 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텐진 조약이 나왔을 때 난징 조약은 아닌데 이게 뭐지? 했던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정리해드리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구분해놓은 교과서들이 꽤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무대 주변에 모여서 아주 신나게 보고 있는데요.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다 나왔네. 공연이 성행하였던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한성의 남대문 밖에서 공연된 산대놀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이 시기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죠. 그래서 우리 단원명 자체가 뭐예요? 8강, 서민문화예요. 서민들이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요.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문화의 주체가 돼서 풍자하고요, 해악하고요. 그 다음에 풍속화에서도 자신들이 사실은 주인공이 되는 여러 그 일상의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이 탈춤, 산대놀이, 판소리, 장터에서 여기도 지금 보세요. 한성 남대문 밖에서 무대가 설치되고 이런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야. 그럼 중국은 명청대, 그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막부가 거의 이제 시기가 들어맞게 되지. 그들이 향유했던 서민 문화가 무엇이니? 라는 거야. 그럼 답으로 가보기 전에 한번 봐봐. 이거 늘 한 번 정도씩 정리했던 거잖아.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풍속화, 민화 이럴 때 일본 에도 막부는 가부키, 우키요에 일본식 목판하고 채색판하라고 하지. 이런 것들. 청나라는 경극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지 않았어요? 이런 그림들도 수도 없이 봤죠. 대표적인 일본의 그런 우키요에 채색 목판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지를 찾아가 보면 쉽잖아. 이런 건 주는 문제란 말이야. 일본 에도막부 시기에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키요라고 하는 뜻은 속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물이라던가 풍속이라던가 뭐 경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에도 시대의 채색 판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한 거죠. 정답 4번이고요. 제왕홍기가 저술되었다. 고려 시기입니다. 13세기고요. 때는 바야흐로 몽골의 침략을 받고 뭐 거의 항쟁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나온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민족의식, 우리의 뿌리. 그래서 늘 고려 후기에 나온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홍기 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이승유가 지은 바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거고요. 대안탑은요 7세기 우리가 현장 스님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벽돌로 만든 탑이 되겠습니다. 제자백가가 출현하였다. 이건 춘추 전국시대 얘기가 될 것이고요. 야요이 문화다. 그러면 벼농사, 청동기, 철로 대표되는 일본의 그 선사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3월과 똑같은 자료로 여러분들 똑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정리해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합작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이 문제 별표 한번 쳐볼까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지금 4월학평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연표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합작은 2차 국공합작이에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고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는데 우리가 중국 국민당 공산당 싸울 때냐? 합작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게 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1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여러분 3월 학평에 이거 표시를 못했네. 3월 학평에도 바로 그 시기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게 동아시아사 3학년 문제가 아니라 2학년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국공합작과 관련된 2학년 동아시아사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1차 국공합작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는 주제라는 거야. 고2에도 나오는 주제라는 거야. 그렇다면 한번 볼게. 미추진 합작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가 열렸던 장소래요. 이 대회에서는 소련을 지원하래. 소련? 국민당이랑 이거 이념 다른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 지원 아래 중국 공산당과 여기 보세요. 연합하여라고 나오죠. 이미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 국민당 이념이 달라요. 그런데 소련이 이들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대. 그래서 연합해서 공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린 타도할 것이래. 뭐냐? 군벌 지배,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침략 이거예요. 사실은 위안스카이 사후에 중국의 상황은요. 자신의 무력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 군벌이라고 불리는 그런 소수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활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주, 베이징 지역의 누구, 뭐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그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타도해야 되고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제국주의 침략이 굉장히 노골화되죠. 특히 뭐야, 일본 되게도 대단히 노골적이잖아. 이런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구해야 한다는 거야. 이거를 타도하겠다라는 목표로 이들이 손을 잡았어요. 국민당, 공산당, 크로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중국의 순원입니다. 신해혁명의 그 순원이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하느냐? 1924년에 하고요. 순원은 그 이듬해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924년을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시기를 보는 거지. 중화민국 수립 12년이죠. 오사운동 1919년, 3.1운동과 같은 해죠. 만주사변 1931년입니다. 굉장히 넓게 시기를 줬어요. 요 사이 시기다라는 거 정도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고요. 예,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국공내전. 국공만 보고 이걸로 가시면 안 돼요. 예, 일본이 패망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이듬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시작해서 49년까지 가게 되고요.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2번 나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은요. 중국 국민당의 순원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여서 공산당과 제휴하면서 공산당원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하면서 그런 식의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수능특강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거든요. 소련의 지원, 공산당과 제휴, 군벌타도 반제국주의 운동. 우리 제시문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되었죠. 13번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김류와 최명길, 이런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괴로워할 건 없어요. 물론 이 최명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 남한산성, 소설 남한산성에도 나오고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이 역할인데 이들이 의논해서 뭘 했냐면 사신을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 근데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오랑캐의 뜻을 탐지했대. 그러니까 조선의 조정에서 사신 보내서 심양에서 오랑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거야. 근데 오랑캐 홍타이지가 사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조선이 동짓날 25일 안으로 왕자 대신을 우리 쪽에 안 보내면 내가 간다 이거야. 우리는 오랑캐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되게도 센가 봐. 홍타이지가 뭐라고 해? 딱 기한 정해주고 이때 데드라인 넘기면 내가 진짜 간다. 죽어. 뭐 이런 거야. 그런데 14일 한참 뒤에 보니까 지금 중략이야. 한참 뒤에 보니까 임금이탄 가마가 급하게 남대문을 나서 이거 한양도성을 떠나네. 강화도로 향했는데 적장 마부대가 용골대 마부대 뭐 이런 이름들 나오면 지금 이제 청나라에 쳐들어온 건데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이미 홍제원에 다다랐으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도성에서 요렇게 강화도 쪽으로 가려고 서쪽으로 가는데 이미 파주 일산부터 시작해갖고 이 서쪽에 청나라 군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힐 수 없으니까 강화도 못 가고 어떻게 한 거야? 돌아온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강변북로 지나서 한강 얼어있는 거 건너 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야. 헷갈리지 마. 강화도에 못 갔어. 왕은 못 갔어. 왕족과 일부 대신들은 갔지만 왕은 어디로 간 거야? 남한산성으로 간 거야. 남한산성이 가장 큰 힌트라고. 소설 남한산성, 영화 남한산성이 없었을 때도 이 문제는 중요했겠지만 이제 나오기까지 했는데 이미 베스트셀러인데 얘들아 이건 좀 알아야 돼. 이건 뭐야? 병자호란이야. 3월 달에 정묘호란이 나왔지. 이건 병자호란이야. 1636년에 있었던 바로 7년 초까지 갑니다만 그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자는 거야. 병자호란 무엇이다?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조선이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자 홍타이지가 내가 간다 그래놓고 진짜 왔잖아. 그래서 인조가 어디로 갔어요? 남한산성에 피신한 후 항전했는데 결국에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고 청과 조선이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했고 명과 관계를 단절했어요. 영향 딱 나오죠. 조선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비록 지긴 했지만 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바로 효종대 그리고 그 이후에 숙종대에 북벌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이 효종대 북벌론의 내용을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청을 우리가 어떻게 때려잡아요? 어떻게 정벌해요? 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당한 수치를 씻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입니다. 인조반장이 일어난 거는 이 사건보다 더 전이니까 아니죠. 조선에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맞습니다. 예, 인조 다음인 효종대에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어야 된다. 청나라 정벌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명에서 토목보의 변이 발생하였다. 명나라 얘기네요. 1449년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몽골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오이라트 부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는 일이었고요. 5번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 뭐 태풍 때문에 막아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로 결국에는 쇠퇴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영향은 그 뒤에 있는 거를 고르셔야 되겠죠. 북벌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봐봐. 지난번에 요거 나왔고 요번에 이거 나왔어. 그리고 지금 쭉 요 흐름 속에서 계속 3월, 4월 모평, 수능까지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연표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수능 개념 때부터 계속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밑줄친 이 막부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이 메달은 네덜란드의 일본과 네덜란드 이미 다 나왔어. 일본과 네덜란드의 통상 400주년 그러면 끝났어.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 다 나왔어. 여기에 보면은 일본과 이게 난이거든. 일본과 네덜란드가 통상한 지 400년 됐다라고 하면서 나가사키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지마는 이 막부가 크리스트교 금지령을 내린 후 포르투갈인을 격리하기 위해 나가사키에 조성한 인공섬인데요. 결국에는 이 막부가 포르투갈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게 되면서 네덜란드 상관을 대지마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 16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강하게 금지해요. 포르투갈인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하자 1639년에 포르투갈인들에 대한 내항을 완전히 금지해요. 포르투갈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던 나가사키 대지마 인공섬인데 여기에 바로 히라도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을 이 나가사키 대지마로 옮겨서 1641년부터 서양 세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에도 막부와 무역을 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에도 막부 시기라는 거야. 에도 막부 시기면 조선은 언제고 후기고 이게 17에서 19세기로 가니까 중국은 명 아니면 청인 거지. 경제사에서는 명청을 보통 같이 얘기하고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시기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한국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맞죠?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걸립니다. 조선 후기 얘기 맞고요. 강남 지역에 중국의 시진이 발달하였다. 중소도시 규모의 상공업과 관련된 도시가 명청대에 많이 생기게 되죠. 바로 창산강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시진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휘저우 상인, 휘저우 상인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서 활약하면서 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있다. 역시 명청시대 얘기니까 맞습니다. 조카마치가 발전하였다. 에도 막부 시기에 이 조카마치 있고요. 여기에 사무라이들과 조닌 이런 자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죠. 5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가만무역을 했던 건 중국은 명대고요. 명도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도예요. 선생님 그러면 에도 막부와 청대는요? 가만무역하지 않아요. 무역은 합니다만 나가사키를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옵니다만 이걸 가만무역, 조공책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로마치 막부의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무엇으로 간다? 에도 막부 시기가 아닌 것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죠. 지금 포르투갈 상인들 내항 금지했다까지 나오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나가사키 대지마 1641년 이후에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미추진 이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러시아는 만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니 동아시아로 통하는 길을 탐냈던 것이다. 러시아 만주에 진짜 침 많이 흘렸죠. 오랫동안 계획을 품고 있다가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획득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첫 번째 뭐래요? 이 조약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획득했대요. 대노했네요. 크게 놓아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 3명이 힘을 모아서 3국이 힘을 모아서 일본에게 이 문제를 개입하고 간섭했네요. 너 랴오뚱 반도 뱉어라. 결코 할양받을 수 없다. 가져가면 큰일 날걸. 그래서 일본이 결국엔 랴오뚱 반도를 돌려주게 되었죠. 랴오뚱 반도를 반환합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1895년.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과정을 보자면 1894년부터 95년까지 뭐가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 맞아? 이 94년부터 95년까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요것과 관련해서 청일전쟁이 사실 이 땅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95년까지 갔던 이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결과 별표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이 바로 아까 문제에 보인 그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타이완 내놔, 랴오뚱 반도 내놔야. 타이완은 가져갔어 이때. 근데 랴오뚱 반도는 러시아가 대노했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한테 다시 반환하게 돼요. 일본은 막 부들부들 했겠지. 하지만 후위를 도모하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랴오뚱 반도를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조약이 체결된 배경을 물었어요. 내용을 물어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배경을 물어봤어요. 그럼 배경은 뭐예요? 간단하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 청나라가 졌으니까 이런 조약을 맺었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것은 만주 사변 이후에 국제연맹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너희 거기서 철군해야 돼. 이거는 부당한 거야. 라고 했더니 에라이 그러면서 1930년대에 국제연맹을 탈퇴하죠. 아니고요. 청일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게 청일전쟁이죠. 이 청일전쟁의 결과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이 되겠고요. 판보이쩌우가 베트남에서 동유운동을 펼쳤는데요. 이게 러일전쟁 그 시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러일전쟁 중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아주 본격화되는데요. 그거예요. 와, 일본 되게 세네. 그러면 우리의 인재들도 저 유학을 보내자. 유학을 보내서 일본의 그런 근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배워가자라고 해서 1900년대에 전개가 됐던 운동이 동유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연도는 교과서 2015 개정교육과정 연표에 있는 연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보통은 러일전쟁 시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걸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1896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루거우 차오 사건을 빌미로 중국을 침략하였다. 이 루거우 차오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으킨 이 전쟁이 전면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중일전쟁이고요. 1937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그림에는 이 가 도시에 세워진 기차역에 증기기관차가 들어오고 있고요. 도쿄와 이 도시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입니다. 여기서 벌써 사실 답은 나와야 돼요. 이건 국왕에 나오는 서양 문물의 수용 가운데 바로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도시 중에 하나인 요코하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철도가 1872년에 개통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코하마에서는요. 일본 최초의 일본어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창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요코하마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다? 맞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개항장인데요. 밀화친 조약이 아니라요. 밀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체결한 조약 있죠? 그 조약에서 4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거든. 그때 명시된 게 가나가와라고 하는 곳인데 그 가나가와 바로 거기가 옆이 요코하마야. 그래서 가나가와 대신 요코하마가 개항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개항된 게 바로 요코하마가 되겠습니다. 초량 외관이 설치된 건 이거 조선 후기 상황인데요.
부산이 되겠고요. 경사대학당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금능기기고 양모운동과 관련된 거죠. 이거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난징에 세워졌고요. 윤봉길의 홍커공원 의거 1932년 대단한 일이죠.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마가 바로 요코하마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1858년 체결한 밀수호 통상조약으로 개항했다.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생사검사소도 설립되었다. 이게 바로 요코하마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요거 좀 어려워요. 현대사이기도 하고요. 좀 낯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되게도 자세하게 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 정답지는 무조건 쓰인다는 얘기도 되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 문제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진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에치슨은 미국의 국무장관인데요. 이 비밀회의에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은 타이완의 동쪽에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래요. 선이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 선에 일본,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의 이제 섬이니까 오키나와, 필리핀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한반도나 타이완이 다 제외가 된 거야. 이걸 발표한 게 언제냐면 1950년 1월인데 이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사실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는 거지.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침략해도 그 미국의 이 태평양 방위선에 한반도가 제외돼 있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배경 얘기할 때 한 번쯤은 얘기하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주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건 이게 6.25 전쟁 전에 있었던 바로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날을 보니까요. 정전협정을 조인했는데요. 1953년 7월 27일 말 그대로 휴전 상황이 되는 거죠. 유엔군 대표와 공산 측 대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국과 이제 북한 대표가 사인을 합니다. 27일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을 조인했고요. 12시간 후인 22시에 전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여 만에 그치게 되었다. 6.25 전쟁이 뭐예요? 휴전, 매듭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 전의 상황부터 해서 6.25 전쟁이 지금 매듭 지어지는 바로 그 상황까지인데요. 결국에는 1950년부터 53년까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장면 정부가 수립된 건 4.19 혁명 직후니까 1960년이고요.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건 1966년, 76년까지가 아주 긴 세월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되었던 귀한 전투죠. 1942년의 상황이고요. 정답 여기에 반짝반짝 보이네요.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능을 봤던 친구들은 이 표현이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똑같아요. 미일 안보조약이라고 합니다. 1951년 6.25 전쟁 중이었던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51년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같은 날 체결되었고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미군이 일본에서 이제 주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그냥 공화국 아니고 민주공화국이죠. 호치민 194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무엇이다? 4번.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미일 안보조약 체결 1951년의 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죠. 배경 얘기 나오면서 에치슨 라인 50년 1월에 발표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기습남침을 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6.25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요. 협상을 시작해서 자그마치 2년이 걸려서 정전협정으로 끝이 나게 된다. 이거 보세요. 이 사이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했고 강조했고 중요하게 색깔로 표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밑줄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이거는 3월 달에도 나왔던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홍수전 양수창이 나왔고요. 이들을 반란의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토지의 주인은 천왕이고요. 재화는 천왕의 것이래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된대요. 태평천국운동이죠.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부터 64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홍수천 등이 주도했고요. 이들은 난징을 거점으로 해서요, 청왕조를 타도하겠다. 그리고 크리스트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야. 평등사회, 토지 균분, 모든 땅은 다 천주의 것이고, 태평천국 이 사회에서는 토지는 균분되고 남녀는 평등한 사회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잖아. 그래서 꽤 오래 걸렸잖아. 이거를 누가? 서양의 계획과 한인 관료, 신사층이 진압하면서 양무운동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죠. 그러면 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맞습니다. 청왕조를 타도하겠다라는 기치를 듣고 난징에서 지금 거점을 딱 잡고 있죠. 정답 1번이고요. 3.1운동의 영향을 받으려고 보니 이거는 1800 언제야? 51년부터 1864년이잖아. 이건 1919년이니까 말이 안 되고, 신축조약은 1901년에 체결되는데 이거는 의화단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신청년 나왔어요. 신청년은 신문화운동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더 이상 유교 이런 게 아니라 과학과 합리주의, 민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회를 주장했던 거 1919년 이 오사운동 때 대표적인 내용이죠. 파리 강화에서 우리가 주장을 했어. 요거 철회해달라고. 근데 왜 안 들어줘? 말이 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반제국주의 운동, 오사운동까지 가게 되죠. 파리 강화회의부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19번입니다. 역시 별표 치세요. 한국사가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괜찮았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아시아사 시험 문제에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은 한국사만큼이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10강의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 내용인데요. 한국사만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가 군대가 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익숙해요. 괜찮네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군대고요. 충칭에서 만들어진 군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나오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대래요. 대원증에는요, 김구 주석의 얼굴이 있고요. 대원의 증명사진이 있고요. 대원의 철칙, 대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김구 주석 나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고 충칭 얘기했으면 다 얘기된 거네.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 뭘 뒀습니까? 아래 거 보셔야 돼요.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비교하려고 일부러 같이 보여드리고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입니다. 그대로 나오죠. 이게 수특 내용 그대로인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다. 일본, 독일에 선전포고했고 미국 OSS와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국내에 진공하려는 작전, 낙하산 훈련까지 다 마쳤고요.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고요. 실제로 40년에 창설되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945년 국내 진공작전까지 지금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바로 그 한국광복군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한국광복군에 바로 이들이 합류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조선의용대가요. 38년에 김원봉이 만든 이 조선의용대의 대원 일부가 김원봉과 함께 1942년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한국광복군이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킵니까?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킨 건 1911년 신해혁명 때 신군이 되겠죠. 이건 중국 얘기니까 아닙니다. 양세봉의 지휘를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김구주석 얼굴 보이죠? 그리고 총사령관으로 지청천 장군입니다. 양세봉의 지휘를 받았던 건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한중연합작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요.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김원봉과 대원 일부가 42년에 합류한다. 맞죠? 미국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OSS와의 합동작전까지 사실은 준비가 돼 있었죠. 정답 뭘로 간다?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정리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정리인데 여러분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출제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힌트는 인민공사 하나입니다. 근데 1958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딱 줬고요. 인민공사 가입 비율이 아주 대단하지 않냐? 30이었는데 그해 말에 99.1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시킬 수 있어? 몇 개월 만에? 인터넷 가입도 아닌데, 그치? 아, 무서운 사회야. 되게도 무섭지 않아? 1958년 8월 말에 30%였는데 58년 12월 말에 인민공사가 대체 뭐길래 여기에 99점 몇 프로야. 내가 이 인민공사 모를까 봐. 얘들아 이거 좀 적어놔. 수특 161쪽에 인민공사가 날개단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얘들아 대약진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 대약진 운동은 엄청나게 크게 도약하려다가 폭망한 대표적인 중국의 그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그 경제 변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다뤄야 되는 거야. 1958년부터 6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해. 보통 한 62년 정도까지도 얘기하지만 뒤에는 명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58년 시작점은 명확해. 이때 마오쩌둥인데 이 마오쩌둥이 뭐가 하고 싶었냐면 농업과 공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농업 생산 쌀 빠! 그 다음에 공업 철강 생산 빠!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증산을 추진해. 막 용광로 만들고 막 쌀, 그러니까 벼 농사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다 보니까 조직한 게 무엇이냐? 인민공사야. 지금 제 신문에 나온 거지. 이 인민공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과 행정조직의 기초단위야. 여기서 다 하는 거야. 여기서 다 하는 거야. 뭘 다 하는 건 줄 알아? 농업, 공업, 상업, 문화, 교육, 군사 모든 집단생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급자족 자력갱생의 기초 단위가 인민공사야. 그러니까 100%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서 농업은 집단화하고 철강 증산하려고 사람들 집단으로 동원하고 했는데 완전 폭망했다니까.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고 이거 뭐 왜 집단적으로 이거 근무욕 생기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떨어져? 그렇지 않거든. 생산력은 저하되고요. 기술력은 부족하고요. 하필이면 자연재해, 천재지변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사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요. 사람들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막 헉해요. 실제로 마오쩌둥은 이걸로 인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마오쩌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내 경제정책의 실패다가 아니라 실제로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약진 운동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민공사가 지금 결정적인 힌트예요. 맞죠? 그러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약진 운동 1958년이라는 힌트까지 지금 줬죠.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이머의 정책의 성과, 이거는 베트남 얘기죠. 1986년부터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이란 말이에요. 개혁개방 정책을 얘기합니다. 베트남에. 55년 체제 언제 붕괴되느냐? 93년에 붕괴되는데요. 뭐겠어요? 그렇게 길었던 55년 체제가 붕괴되는 일본의 경제 악화라던가 거품 경제의 붕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1993년에 그 길었던 자민당 독주 체제를 하고 있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을 기본으로 했던 55년 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90년대 얘기가 되겠고요. 10월 유신 선포는 우리나라 얘기죠.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아예 거의 헌법을 뜯어 고쳤죠. 그래서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권이라던가 대통령을 간선제로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뽑는다던가 임기는 6년이고 계속해서 출마가 가능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답 4번 여기 삐약삐약 있네요. 대약진 운동의 전개 과정 1958년 농업과 공업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인민공사에 가입해라. 인민공사가 모든 거에 집단화하는 단위, 기초 단위가 된다. 이거고요. 한일 기본조약은요.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수립된 거죠. 1965년이고요. 이 체결의 결과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은 자금 확보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아시아의 시장을 또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경제 발전의 자금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5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봤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에게 현재 어떤 마음인지를 어저께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염려와 걱정이 커요. 당연해요.
유례 없었던 일이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땠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뜩이나 이 주변의 상황이 그러한데 내가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물론 혼자만의 레이스입니다만 그렇게 더 굴을 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비바람 눈 다 맞고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힘든 게 있으면 우리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좀 보기 좀 민망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DM을 보내서 자신들의 이 상황을 좀 나누면서 우리 같이 힘을 얻어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며 혼자서 가지 말고 동아시아사 긴 레이스 함께 가도록 할게요. 4월 학평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